토론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소프트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한 평택에 오신 지 한 20여일이 된 것 같은데 평택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전에 국가정책을 이렇게 연구할 때도 평택에 관한 그런 정책은 바라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기회를 가진 평택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걸려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요. 역시 제가 보던 것이 맞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에는 정 교수님 같은 많은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평택 잠재력을 더욱더 확충시킬 필요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도 평택에 계속 저는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도 이제 오고 가시고 할 텐데 평택 교통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방 도시들과 서울과의 교통을 생각하면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의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교통, 조금은 불편한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계획된 그런 다양한 GTX를 비롯한 다양한 서해선, KTX 안중역 이런 것들이 더 완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채 양명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채양명주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해를 못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굳이 제가 그걸 설명해서 시간을 뺏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윤석열 정권이 좀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제 국가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다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 여당이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파 한 해 875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논란도 제가 선거운동 기간 와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느라고요 한참 뒤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런 숫자상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진심이 아니고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그 마음과 정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신 우리 정 교수 같은 분들이 평택에 많이 와서 평택을 또 인재의 어떤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원포밀리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인재에서 저는 유리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아주 성품도 고결하고 양반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당락을 떠나서 평택에 정주하면서 저와 많은 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우성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사회자께서 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시면서 근거 없는 공격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앞으로 선거 기간이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거 없는 공격을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네거티브 공격이나 흑색 선전이라는 것의 정의는 거짓인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병준 후보님께서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공개한 재산에서 의문점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선거날이 다가오면 더 과열되고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까봐 사실 확인차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공개 질의서에서 후보님께서 20억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총 5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그 등록상에요. 특혜성 황제 대출이 아니냐고 이에 대한 경위를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에서 주는 황제 대출이라는 얘기를 생전에 처음 들어보고요. 모든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 질의서에 또 다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50억에 대한 정확히는 재산 공개 데이터로는 51.8억인데요. 이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연한 4% 정도로 추산을 해도 한 달 이자가 1,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제출하신 소득세 납부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액수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적습니다. 특히 2023년은 영원으로서 사실상 소득세 납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자를 어떻게 납부한 것인지, 특히 우리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지금 직업도 외국어 대학교에 연구위원으로 등록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는 월급을 받는 전임과 이렇게 월급을 받지 않는 비전임 교원이나 연구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소속만으로는 소득을 이렇게 있다고는 얘기 못해서 우리들이 주로 소득세 납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이자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그리고 이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저희 당에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염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51억 1,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1년 사이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금리가 대폭등했습니다. 그죠? 1년 전에는 이거의 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모 기관의 기관장이고요. 저도 대중국 컨설팅도 하고, 또 저술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고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고, 또 부족할 때는 제가 워낙 신용이 높기 때문에 또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님 방금 주신 말씀이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문료, 원고료, 강연료 등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아서 내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사업을 영위해서 하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에서 얻는 수익에서 소득세를 내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제출하신 소득세 납부 실적에 이에 대한 기타 소득,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령 영원이나 36,000원 이런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있으셨는데 소득세가 이거라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득세 납부 실적이 맞는 거라면 방금 말씀하신 기타 소득이 있다는 말씀에 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저는 좀 부족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제가 800점 이상 점수가 됩니다. 제 점수가. 그래서 그다음에 또 농협에 제가 탑 클래스 회원입니다. 중앙회원하고 농협. 그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꿨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이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동산 자금을 잘 활용해서 서바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위법하게 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용점수 800점이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신용대출 등도 한도가 신용점수에 연동이 되는데 제가 제 점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 점수가 조금 더 비슷하거나 높거나 같은데 그만큼의 대출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히나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그 800점 점수와 그리고 지금 그 등기부 등본상이나 이런 거에 있는 그 담보대출 그리고 아마 신용대출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문을 갖는 거는 뭐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서로 그 공명선거하고 그다음에 공명정당하게 길에서 만났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7분 때 다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조금 이어서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어제 그 이병진 후보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문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5억 상당의 이 대출이 있다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는데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첫 번째 건 안성 토지고요. 두 번째 건 아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재산 신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저희 당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이 액수가 지금 이게 맞다면 여기에 저희 당에서 살펴본 것만 한 10억이 되는데 이러한 재산신고 누락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평택시민회 정책 선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 드렸을 때 그 KBS, SBS, MBC 다 불러서 우리 교수 출신끼리 공중파에서 한국 선거문화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그런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우리 정 교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 돌입하고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구상을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바라오건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제가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때 거기에 대한 저도 엄중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대에서 같이 조력하는 협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보통 선거를 치는 분들이 네거티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 주도권이니까 대답을 그걸로 된 건가요? 다만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의문이 남는 상황이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10억이 현재 이병진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 따라서 뭐 좀 비율이 법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후보 등록 무효가 되거나 설령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당선 취소가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민들께서 불필요하게 당선되시고 당선 취소가 되시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세금의 낭비 그리고 평택을이 갖는 이 명성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공직선거법상 아까 말씀드린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정치개혁 이슈로 얘기했는데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이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문제 제기한 숫자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들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후보님. 근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5억 4천 5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이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 등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대법원의 등기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거짓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근저당 권 5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 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죠. 5억.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근저당권 5억 설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보다는 이 권 자체도 원래 규정상은 이렇게 이 부채로서 공직선거법상에 이렇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셨는지 그런 점들도 같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저당권 5억에 대한 누락 부분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담보가 부족하면은 공동담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A, B, C, D가 부동산이 있으면은 A 담보에서 부동산 가치가 넘치게 될 경우에 B, C를 끌어들여서 2순위, 3순위에도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저당권이 실제 대출받지 않은 저당권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먼저 국민의 선택을 네, 후보님. 정확하게 받고 난 후에 후보님, 제 주도권이니까요. 예, 이것이 그러면 공동담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억 4천 얘기하신 거 5억 4천하고 5억 두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건 다 공동담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저당권 5억에 대해서도요. 공동담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대부분 이제 공동담보로 이루어지는 한 사례를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례고요. 지금 저는 후보님의 사례를 여쭙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해명할 그 가치가 있다면은 해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흔집내기의 일환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지난달 세계 자유민주 지도자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애석하게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정책만 위반하신다는 것이 이제 백일화에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는 4강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민주 지도자회의가 몇 번째 열렸죠? 혹시? 이런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주로 토론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저는 본질을 좀 회피하는 그런 토론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벗어난 대부분 바이든이 제창해서 진행된 회의가 바로 세계 민주 지도자회의인데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을 벗어난 최초의 국가가 이제 한국인데요. 그 당시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바이든이 주도하고 우리가 공동 주관해서 세션을 한 그 대회 말씀이거든요. 그 대회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한 게 특히 말씀하신 대로 1, 2월 달은 제가 총선 공약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도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는 총선 공약이 아니라 대선 공약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못 다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거를 뉴스를 접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중국 외교부는 우리 장기를 두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말로 쪼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미국의 조를 자처하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외교의 참 모습입니다. 중국과 우리가 척을 질 필요가 없는데 미국의 푸들강아지를 자처하면서 가서 꼬리를 흔듭니다. 한미일 삼각 그 동맹이 이루어질 직전까지 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관계는 특정 국가에 이렇게 의존한다기보다는 여러 국가와의 관계가 친했다가 좀 멀어졌다가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역시 그러한 관계의 연속이었고요. 그것을 특정 시점 하나만 잘라가지고 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특정 생각합니다. 시점이 아니고 이 정권이 출범한 20개월 만에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적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24조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시기라고 하는데 말이죠. 중국도 우리하고 교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거의 배한시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버렸어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첨단 산업의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대중무역이 줄어들고 미국에 이렇게 중심이 쏠리는 현상은 꽤 심해진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몇 년간 블록화 현상 때문에 저하점은 있지만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스스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한 40%를 거의 제공하다시피 하는데 바로 우리의 적자는 우리 무역 적자는 중국과 미국과 반도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이 원하는데 이 정권 하에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한국 현 정부하고는 교류하는 한계가 도달했다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 외교의 가장 주안점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조금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의 주안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일단은 우리 중심의 외교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이익입니다. 예, 네? 그게 국가 이익이죠.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건가요? 주도권을 갖고 우리 국가 이익이 담보됐을 때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되고 어떤 이념의 노예가 돼서 말이죠. 가치 외교라는 이름하에 우리 국익을 손상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도드라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교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외교가 경도돼 있습니다. 미국에 경도되다 보니까 우리 국익이 본의 아니게 너무나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명진 후보님께서 20년 전부터 중국 중심의 외교를 주장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신문 칼럼에 그렇게 쓰셨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바꿔 말해서 지금은 미국 중심을 비판하시면서 중국 중심으로 가는 절대 저는 말씀이신가요? 중국 중심의 외교를 주장한 게 아니고요. 외교는 이익이 되는 방점이 찍힌 곳에 항상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경도된 외교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국익이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 무역액이 이제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또 러시아도 우리하고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하에 그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치라는 이념하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외교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익에 초점을 맞춰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북방 외교를 시작한 정부가 보수 정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그 모든 국가와 우리는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전 여전히 네, 중국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국익이 도움이 되면 모든 국가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중국과 중국 러시아와- 러시아 중심이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척을 두지 말고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이게 바로 실리 외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